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세난 굉장히 심하고요. 월세 난도 심하죠. 근데 또 우리나라 실질 주택 가격 지수를 BIS에서 발표를 한 걸 보니까요. 집값 상승률이 1.5%, 53개국 중에 27위라고 합니다. 이 수치도 그다지 좀 시장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은행들은 이제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시작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또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리 연구위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제결제은행에서 본 게 2010년부터 5년 동안 네. 실질 상승률이 1.5%. 네.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그 세계 순위하고 비교했던 것처럼 높은 거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한 자료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좀 경기가 괜찮아지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가 똑같은 기간에 15.4%가 올랐고, 네. 홍콩 같은 경우는 워낙 집값이 높기도 하지만 56%까지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비하면, 1.5%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상승률은 지금 20년 장기 불황 얘기를 나오고 있는 일본의 1.6%하고 거의 유사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발표한 숫자로만 보면 지금 주택시장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숫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2010년부터 2014년,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까지는 수도권 중심으로 경기가 계속 안 좋았던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그 결과 때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박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이 수치는 좀 지난 수치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의 집값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어느 정도에 와 있나요? 그래서 최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위기 거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가격이 좀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이야 그 전부터 올랐지만 이제 수도권이 워낙 체감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발표된 것이 이제 한국감정원 자료로 9월까지 통계가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올 9월까지 통계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주택 가격은 전국적으로 3.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BIS가 발표한 수치보다 좀 높고요. 특히 수도권이 많이 올라서 4.2%, 지방은 이거보다 좀 낮아서 2.9%가 최근 1년 사이에 오른 수치입니다. 그렇고 특히 아파트에서 굉장히 주택 가격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최근 1년 동안 6%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IS에서 발표한 거에 비하면 명목 가격이긴 하지만 조금 더 많이 최근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매매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좀 반영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매매가 이렇게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전월세난은 여전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집값 통계를 낼 때는 전세값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안 되죠. 예, 그렇군요. 근데 전세가는 계속 오를까요? 전세가는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예전에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없으니까 임차인들이 보증금이라는 형태로 집주인한테 주고 들어갔던 그런 임차 방식인데 이게 고금리였을 때 가능했던 구조거든요. 그리고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지금은 은행에서 전세자금도 쉽게 이제 매매자금, 구입자금도 쉽게 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금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가 주는 메리트가 임대인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로 이제 계속 돌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세 물량 자체는 굉장히 줄게 되고 사람들은 또
또 집을 살려고 하는 것들을 조금 보류하거나 또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따지다 보면 전세 수요는 늘고 그다음에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수급 때문에 계속 당분간은 오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래도 매매는 하반기에도 계속 좀 활성화될까요? 네. 매매는 그동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 매매 거래들은 꾸준히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수도권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이 됐고 지금은 그 기류를 이어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매매 활성화에 따라서 가격들이 조금 어느 정도 올라줄 거기 때문에 매매 거래도 증가할 것이고 그것보다 이제 분양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신규 분양 시장에서의 거래들도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전세값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좀 미미한가요? 결국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은 따로 놓고는 볼 수 없는데요. 분양 시장에서 분양이 되고 나서 이제 한 2년 반 정도가 되면 그 주택들이 입주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물량이 모든 그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이주하지 않고 일부 물량들은 전세 물량으로 많이 시장에 나오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되면은 이제 전세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준공 물량이라서 입주 물량 자체가 과거 예년보다 조금 더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2년 반이나 2년 후에는 지금의 분양 물량이 증가한 것에 대한 효과로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면 지금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가을 성수기 집값과 전세값 고공행진 계속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하반기는 어쨌든 빌려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이렇게 좀 견뎌야 하는 시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그래서 뭐 그동안 그 실수요 중심으로 해서 매매 타임을 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주택을 구입을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많이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택 거래, 특히 주택 공급 부분에서는 그 상승세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분양 시장에서 보면 10월 달과 11월 달이 1년 중에서 가장 성수기인 때입니다. 그래서 분양이 굉장히 많이 물량들도 많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양 시장은 가을 분양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주택 구입을 지금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일정 일부분 중에서는 내년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되니까 아무래도 대출 제약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또 올해 매매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분양 시장에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주택 구매 수요로는 지속적으로 조금 유지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박사님, 그 내년부터는 이제 정부의 계획은 그렇지만은요. 가계부채 그 대책이 시작이 되는 게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이런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축소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게 시장에는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주택 수요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출 한도를 정할 때 그러니까 2002년도쯤에 이제 반공제라고 해가지고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를 좀 도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를 산정을 할 때 반 개수만큼 빼고 나서 대출 한도를 산정을 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뭐 1억 대출을 1억 가치에 있는 집에서 LTV 70%로 대출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한도가 7천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반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방 한 칸당 3,200만 원, 뭐 경기도는 2,700만 원 이런 식으로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LTV 70%를 적용받더라도 7천만 원이 아닌 방공제인 3,200만 원이 빠지고 네. 그런 이제 4천만 원 정도의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데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렇게 기존에는 방공제를 하지 않고 7천만 원까지 다 대출해줬던 것을 이제 방공제를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방공제만큼 받지 못했던 대출액들이 이제 축소가 되는 그런 형태로 줄여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러면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보다는 작겠지만 그래도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기는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빌려야겠다라는 거를 못 빌리게 되면은 못 사니까요. 네. 예. 그 구매자들한테는 타격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꼭 필요하게 되면 1금융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2금융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금리가 높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그렇게 되고 이제 아무래도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 가계부채 총량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그 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내년이 되면은 더더욱 이게 좀 조여지니까. 네. 그렇게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총서 개고만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 이어집니다. 금융상품 백서 시간에는 올해로 끝나는 절세 상품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빨리 가입해 놔야 하는 금융상품들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경제지도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수도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좀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늦더위 날려주는 가을비 기다렸던 농민분들, 상인분들 많을 텐데 가을 그리고 10월이라는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통한 경제 분석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얘긴데요.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는 11월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 집중활동이 전개됩니다. 지게차의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지게차는 정해진 운행 경로로 이동하고 둘째, 운전자는 과속과 과적금지는 물론 운행 시 시야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게차 부딪힘 사고,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네,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지도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재원입니다. 가을 안 타시나 봐요? 탈 새가 없네요. 요새 좀 바빠서. 너무 바쁘죠. 예. 이제 저는 저녁에
날이 금방 진다. 어두워지죠. 예. 이제 더 짧잖아요. 아유 깜짝이야 이러면서 마음도 막 급해지는 거 있죠. 그 나이가 이제 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빅데이터 상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상 소셜상으로는 언제부터로 가을을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뭐 오늘부터라고 이제 봐야지 정답이고요. 오늘이요? 네,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국군의 날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을을 느끼는 예. 날로 군인들도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8월부터 가을 얘기가 올라오긴 해요. 일단은 하늘이 높아진다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월 대비 특히 이제 작년보다 올해 더 이 하늘이 많이 높아 보였다고 하는 글들 많았고요. 네. 10월이 제일 가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 달이 맞아요. 예. 그래서 2014년도에는 한 77만 8천 건 정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올해도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가을을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아무래도 날씨를 통해서 가을을 이제 많이 느끼고 이 기상학적으로는 이 그 일평균 그 온도가 20도인 날로부터 며칠 지속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가을을 시작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기상청 기준인 거죠? 기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SNS 상에서 가을을 많이 언급한 날 연도별로 그래서 그날의 그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일평균 기온을 다 뽑아다가 분석을 해봤더니 비슷했어요. 20.95도. 오, 네, 거의 일치네요. 거의 SNS의 사람들의 느낌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을 그대로 적어주시기 때문에 일단 그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여름에 휴가를 생각할 때 온도가 21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케팅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을 마케팅도 이런 온도에 맞게 하신다면 사람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20.9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온도로부터 날씨로부터 이제 가을의 느낌을 강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좀 어두운 것부터 느끼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가을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뭘 많이 언급을 하나요? 날씨 다음으로는 이제 바람. 62만 건 정도. 왜냐하면 가을바람 많이 얘기하잖아요. 약간 지금 선선한 바람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꽃 한 49만 건 정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늘. 단풍, 햇살 이런 순서로 사람들이 이제 날씨 다음으로 언급을 많이 해주셨고요. 여름은 보통 이제 휴가라는 그런 어떤 연관 키워드가 높게 나오는데 가을은 산책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가을에는 그래도 축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행을 이제 축제를 지방에 있는 그 축제에 보러 가신다라는 글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축제 보러 갈 시간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네. 예, 저는 그냥 한 주가 가는 것만 느끼고, 그러다 보면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10월 축제로 대표되는 지역은 그래도 어딘가 알아봐야겠죠? 일단 가까운 곳은 여기 그 하늘공원 있잖아요. 상암동. 네, 매년 요때 억새풀 축제, 억새 축제가 10월에 열리고 있으니까. 가까운 데도 못 가봤네요. 네, 이게 저도 한 번 와봤던 것 같은데 어떤 조명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오면 조명이랑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좋은 느낌 많이 났었던 것 같고 또 근교로 갔을 때는 우리 남이섬, 가평, 자라섬 이런 일대가 인기가 있고요. 자라섬에서는 저 음악제 같은 게 열리죠. 9월에 이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가 이제 열렸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10월에도 이제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또 순천 지역이 또 갈대 축제로 11월부터. 그래요? 순천이 갈대로 유명해요? 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석양과 어우러지는 또 그 모습이 좋다라는 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설악산이 이제 단풍 전통적이죠. 예, 시기에 사람들에게 있고 또 유등 축제가 진주에서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유등 축제 보러 간다. 이런 글들도 한 2,300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좋은 분위기에 가을 하면은 또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예, 시즌이고 사람들도 많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 가을에 먹는 게 이 분위기하고 좀 어울리는 것들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 얘기가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테라스에서 멋지게 커피 한 잔을 즐긴다라는 그런 어떤 뭐 분위기를 먹는다라고 저는 봐지는데 어쨌든 뭐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는 그 전어. 그 다음으로 올라왔고요. 인스타그램에 올해도 아마 가을 전어와 함께 찍은 사진 많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보고 있는데 전어에다가 대파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굽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봤는데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전화만 올리기엔 요새 이제 아무래도 심심하니까 뭔가 새롭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것 같고 예. 이 대하도 그 다음으로 이제 언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충남을 중심으로 이 전어와 대하를 테마로 삼는 축제 열리는데 제가 이 10월의 축제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10월 3일 날 이제 주말에 할 여의도 그 축제, 불꽃놀이 축제. 네, 항상 그 문제가 많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잠실에서 보통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때 시간이 한 67분, 69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시간 한 10분, 20분 전에 출발하세요. 그쯤에서. 그러면은 그 불꽃가 절정에 이뤘을 때 그 올림픽대로에서 만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까지 들어오지 않고 올림픽대로에서. 근데 차에서 보는 그 느낌 괜찮거든요. 저는 집에서 봐요. 집이랑 여의도가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습관이 근데 이제 요새는 노래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서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항상 10월에 그 마지막 주 이번에 이제 셋째 주 주말이던데 부산에 이제 불꽃놀이 축제가 또 있어요. 아 부산에서도 하나요? 네, 정확하게 여의도의 10배입니다 규모가. 그렇군요. 저는 이제 올해 11회째인데 재작년에 갔었거든요. 축제 전에 꼭 가봐야 될 축제라고 해서 챙겨봤는데 한눈에 안 들어와요. 이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해변에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커요. 큰 규모의 축제, 불꽃놀이 축제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거기서 웬만한 여성분들이 남자가 부탁하는 거 다 들어줄 것 같더라고요. 왜요? 분위기가 그래요. 반대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뭐 나쁜 짓을 했거나 하는 것을 용서를 구할 때 나쁜 짓? 그런 거를 거기서 분위기상 해주면 여성분들이 많이 용서해 줄 것 같고요. 또 프로포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반대로 그러면은 여성들의 소원을 남성들이 들어줄 수 있을 만한 가을 분위기는 없나요? 남성들은 항상 그 이성적이기 때문에요. 네, 뭐라고요? 아무 때나 말씀해 주셔도 다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몰랐어요. 소셜 분석이 되는 건지. 일교차가 심한 날 또 이 낭만 찾다가 감기 걸리면 또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환절기라는 표현 많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감기에 대한 얘기 올라오는데 감기 걸렸다라기보단 감기를 조심하자. 그러니까 몸으로 이 환절기를 느끼면서 감기 걸리겠다라고 미리 이제 준비들을 많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 걸렸다기보다는 이제 조심하자는 의견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결국 이 가을은 이제 일교차로 인해서 또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요새 또 일교차가 점점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가을을 더 만끽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알러지가 딱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거든요. 미리 알 수 있군요. 그래서 딱 그게 오면 눈하고 코로 오거든요. 심하게. 꼭 가야 돼요. 그때는 안과와 이비인후과에. 그러면 가을이에요. 그러네요. 너무 낭만적이지가 않네요. 옷 얘기 좀 해볼까요? 환절기에는 정말 옷가게가 원래 좀 잘 돼요. 이럴 때 옷 입기가 애매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가을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여름이 늘어나면서 가을이 시작하는 시기가 70년대보다 한 10일 정도 뒤에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보통은 9월 14일쯤인데 9월 24일부터 이제 가을 느낄 수 있는 온도가 됐는데 그게 60일 정도 뒤로 지속이 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짧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온도상으로는 그렇게 달라진 게 없고요. 그래서 이 가을이 예전에 패션으로 되게 중요한 계절이었는데 요새 사람들이 가을이 짧아졌다고 생각하고 예전보단 그렇게 덜 패션에 대해서 조금 덜 하시긴 하는데 올해 사실 이 여름에 블루가 대세였거든요. 그랬나요? 네, 모르셨겠지만 그래서 이 8월부터 여름이 이제 지나면서 카키나 네이비색 등이 인기다. 이거 철저하게 SNS 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름에는 화이트 계열에서 이제 약간 추워질수록 블랙 계열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긴 한데 올해는 니트가 더 많이 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원래 같고요. 좋아하는데. 그리고 원래 가을에 이 트렌치 코트긴 한데 요즘 날씨가 워낙 변덕스러워서 야상이나 가디건 이런 얘기 많이 올라왔고요. 제가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이제 블루종. 저 알아요. 그래요? 네, 지금 우리 PD가 입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항공 점퍼 같은데 약간 좀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보통 이제 비속어인지 모르겠지만은 시보리 처리라고 해야지 되나? 밴딩 처리가 좀 됐죠. 조임 그걸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슬랙스, 맨투맨 이런 얘기가 올라오는데. 저 잘 알아요 이런 거.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맨투맨은 약간 그 회색 계열로 입으시고 슬랙스는 약간 블랙. 그래요? 예, 이렇게 입으시는 게 트렌디해지나요? 예, 트렌디의 알겠습니다. 어떤 코드라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최전 이사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마지막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거라.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현 이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성. 네, 벌써 10월이죠. 이제 올해도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이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될 텐데요.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득공제, 장기 펀드, 네. 소장 펀드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재형저축 이 두 가지 상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올해로 끝나는군요. 예, 네. 소득공제, 장기 펀드 그리고 재형저축은 1, 2년 전 태어났을 때부터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법률에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요. 예. 따라서 올해가 지나면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올해 말까지 최소 금액으로 일단 가입만 해두면 예. 최장 10년 동안에 걸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소중한 완소 제품이군요. 예. 네. 최소 금액이라면 어느 정도 넣어놓으면 되나요? 올해 안에 최소 금액으로 가입만 해두고 여유가 있을 때 추가 불입하면 되는 상품인데요. 네.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신규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후에 최소 10,000원 원 이상 추가 불입이 가능합니다. 네. 재형저축은 10,000원 이상이면 신규가 가능하겠고요. 분기당 최고 3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니까 1년 동안에 최고 1,200만 원까지 가입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장펀드하고 재형저축 같은 경우에 절세 혜택이 좀 있잖아요. 예.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일단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소장펀드부터 알아보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말 그대로 매달 적립식으로 펀드에 가입해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입니다. 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까지 가입액에 대해서 40% 이고요. 그러니까 매달 50만 원씩 1년 동안 가입하면 600만 원이 되겠죠. 예. 이 600만 원의 40% 240만 원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240만 원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일 경우에 세율이 16.5% 적용되니까 매년 39만 6천 원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네.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일 때까지 소득공제를 계속 받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63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셈이고요. 네. 정부가 절세 상품, 특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상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펀드는 한 번 가입해서 최장 10년 동안 소득공제를 누릴 수 있으니까 직장인이라면 올해 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제1순위 상품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펀드잖아요. 네.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원금을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품이죠. 그렇습니다. 국내 주식의 40% 이상 투자를 하도록 돼 있고요.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면 원금 손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이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6.6% 세금을 추징하니까 무리하게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고요. 물론 가입하고 나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 네. 그렇다면 세금을 추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좀 한정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절세 상품이다 보니까요. 네.
지난해 그러니까 2014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만 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고요. 가입하려면 이 소득 증빙을 해야 되니까 예. 인근 세무서에 가셔서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 증명원 이 서류를 받아와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인터넷으로 가입하게 되면 이 소득 증빙을 인터넷으로 전산으로 이제 국세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소득 증명원을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층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영업자는 제외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예, 그분들도 제외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직장인만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만. 예. 근데 이제 가입 중에 임금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총 급여액이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5천만 원을 넘어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입 당시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그 이후에 급여가 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총 급여가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 급여가 8천만 원 초과할 때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8천만 원부터는. 그럼 재형저축 알아보면은 재형저축은 어떤 절세 효과를 주나요? 예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14%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이자를 받으면 받은 이자의 14%를 세금으로 떼가게 돼 있는데요. 이 이자 소득세 14%를 면제해 드립니다. 대신에 농어촌 특별세 1.4%만 과세하니까 일반 정기적금과 비교하면 약 0.5%포인트 이자를 더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입 대상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 그리고 제가 앞에서 자영업자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상품은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신 소득 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요. 이 상품을 가입하면 가장 큰 혜택이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하고 나서 7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올해 1월부터 새로운 이제 그 상품이 나왔는데요. 생계형 재형저축이라고 이제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전년도 소득 2,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 또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라면 7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이분들은 3년만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 경우에 해당되는 분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계시다면 이 상품 역시 꼭 가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안에요? 네네네.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은행마다 다릅니다. 7년 고정금리 상품은 연 2.99에서 3% 이내이고요. 변동금리로 가입한다면 최소 3년은 연 4% 초반의 금리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셈이죠. 3년 지나고 4년 차부터는 매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내년 1월부터 판매가 되는 게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잖아요. ISA. 이게 판매가 되고 또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도 도입이 되는데 기다렸다가 이런 상품을 또 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에 나오는 상품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팁이 될 텐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소장펀드라든가 재형저축 상품 가입 대상이라면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ISA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9.9%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장펀드처럼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ISA는 총이익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인데 비해서 재형저축은 전체 이익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따진다면 소장펀드가 훨씬 유리하고요. 또 재형저축이 ISA보다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좀 제한적이네요. 그럼 올해 안에 대상이 된다면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에 가입을 하고요. 내년에 또 ISA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만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 내년 1월부터 이제 ISA가 판매될 예정인데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예. 그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인데 이 한도에 이미 가입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장 펀드라든지 재형저축을 가입을 하신 분들은 연간 납입 한도에까지 포함이 됩니다. 네. 자, 예를 든다면 재형저축 그리고 소장 펀드의 연납입 한도가 각각 최대 재형저축은 제가 1,200만 원, 예. 소장펀드는 600만 원입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걸 이미 가입하셨다면 이 금액이 벌써 1,800만 원 가입했기 때문에 ISA 총 한도 2천만 원에서 1,800만 원 제한 200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하느냐 예. 이제 이 부분일 텐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장 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을 10년 동안 누릴 수가 있고 또 재형저축은 더 ISA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해서 이 두 가지 상품을 가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그래도 나는 ISA가 내 몸에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내년이 돼서 네. 소장 펀드라든지 재형저축 한도를 줄이면 됩니다. 네. 그리고 ISA 상품 한도를 늘리면 되는 거니까 올해 말까지 꼭 가입하십시오라는 말씀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요. 5262님 외 두 분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